안녕하세요. 아직도 많이 못 나오시네. 오늘은 요약집 20페이지 개설 등록 나갈 차례죠.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여기는 출제 비중이 일단 두 개입니다. 등록 요건, 등록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인데 주로 결격 사유로 매번 출제하고요. 작년 시험에서 등록 기준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물어볼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인데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20페이지 색깔 칠해진 부분 1번 이게 구조이랑 조문이거든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는 경우도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 절차 영업 허가를 받는 건데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등록의 의미는 뭐냐면 등록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장부에다가 기재한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 하고 이거는 그냥 영업허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죠.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인데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합니다. 등록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유권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로 운영됐다고요? 등록이었어요? 신고였어요? 허가였어요? 신고. 그래서 이때 당시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중개인이에요. 자, 그랬다가 이제 1983년도 12월 30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허가제. 이때는 허가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신고제에 대한 폐단 없앤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법률로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2017년도 그때 공인중개사법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 현재는 이제 등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등록으로 개정된 시기는 언제였냐면 1999년도 개정. 이게 중개업법 7차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IMF 시대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변형이 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등록의 성격이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등록의 성격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어요. 등록의 성격인데 이거는 뭐 출제는 잘 안 하지만 가볍게 이해만 해둡니다. 그럼 이 등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영업허가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개업 이거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적법 요건이란 말 나와 있는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하라며요. 가볍게 가자고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적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하고 중개업하면. 그러니까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면 이 시점에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등록을 안 한 상태에 중개업했어요. 그럼 무등록 상태였죠. 무등록 상태는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이 적법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적법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요건이다. 이건데 이 적법 요건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우리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는데 이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계약을 소개했다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등록은 기속적 행정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기속성을 띠고 있는데 기속이란 말은 재량권이 없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맞춰서 등록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법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등록의 기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 기준에 맞지 않았거나 결격에 걸려 있지 않거나 또는 법인 또는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 그럴 때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의 기속성이란다.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은 명령적 행정이란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문상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영업 허가예요. 이 허가가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이제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고 있죠. 등록을 함으로써 중개업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그냥 영업 허가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개영업법 시절에 신고제였죠. 신고해야지만 중개업 허용됐죠. 허가 아니겠어요? 중개업법 당시에도 허가제였죠.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할 수 있죠. 금지를 풀어주고 있죠. 이걸 행정법에서 모두 허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말은 등록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이건 모두 허가다. 허가입니다. 이게 명령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은 대인성 일신 전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은 양도 상속 대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신 전속성이 있어요. 전문 자격증이니까 당연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등록은 한번 해놓으면 등록은 계속된다. 이걸 뭐라 하냐? 등록의 영속성.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요. 이 허가제 이걸로 운영될 당시에는 5년에 한 번씩 허가갱신 제도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갱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등록의 영속성이라고 해요. 참고해 두세요. 이 정도. 자, 여기서 건질 거는 요것뿐이에요.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등록의 절차 본론으로 가서 등록의 절차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나열이 쭉 돼 있네요. 그러면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를 잠깐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을 확보하고 등록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요. 사무소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들어가면 이제 등록이 적합한지 이거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심사하고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럼 등록은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 통지를 해줘요. 이건 통지만 해주는 거고요. 이때 등록증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등록 통지 나갔어요.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돼요. 이게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죠.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를 들어가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이 교부가 돼요. 그럼 등록증 받았으므로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우리 도장을 많이 찍죠. 그래서 우리 도장을 뭐라 부른다? 인장.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는요. 업무 개시했잖아요. 세무서를 20일 내에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세무서를 왜 간다? 사업자 등록하러. 지금은 100%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은 세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록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하래요. 그럼 21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근데 작년 시험에 출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작년에 안 됐어요.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출제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의 경우 공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개인과 법인의 등록 기준 따져볼 수 있는데 개인을 민법 시간은 뭐라고 한 거예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은 먼저 공인인증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영업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해 교육받고 와야 되죠. 위생교육 받고 와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교육받고 와야 된다. 우리는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뭐라 해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 확보해야 되죠. 이것이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놓는 거다. 계획으로 가는 거다. 확보해 놓는 거예요.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을 못하는 사유예요. 이게 결격사유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결격은 미성년이라든가 전과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에 안 걸려 있었다는 얘기죠. 개인의 등록 기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먼저 자격 취득이에요. 요 자격과 관련해서는요, 변호사만 주의하면 돼요. 변호사인데 공인인증은 없어요. 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럼 변호사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되죠. 그럼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색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격증 염자는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변호사한테 세무사자격증 안 준다면서요. 이제 안 준대. 예. 판결을 난 게 아니고 법을 고쳐가지고 안 주는 걸로 했대 이제. 변호사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사자격증 준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안 준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자격증 딴 사람이 준다더라. 재작년인가 작년까지 딴 사람만 주는 거고 안 해준대요. 이제 안 해준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공사자격증 달라고 난리 치다 그랬죠 얘네들이. 이거 근데 이제 우리 협회에서 강력 저지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협회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실무 가시면 안 내실걸요 아마. 자,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이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 실무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교육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이거 실무 교육 여기서 미리 한번 다 짚고 갑니다. 그 요약집 있잖아요. 68쪽으로 잠깐 갔다 오실래요? 교육 및 업무 위탁 포상금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 표에 말이에요. 실무 교육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 여기서 미리 한번 보고 하는데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누가 이수해야 되냐면 당연히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받아야 되죠. 등록 신청인 당연히 받아야 되고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요. 임원, 사원 전체.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있는데 이제는 실무교육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된다. 임원 사원 타이틀 걸고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삼 설치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삼 설치 신고할 때는 누가 받아야 돼요? 책임자.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등록 신청 전에 실무교육을 모두 받는 겁니다. 그럼 소공사는 안 받아도 됩니까? 소공사로 고용신고 되려는 자는 미리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실무교육 대상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언제까지 받으느냐? 등록 신청 전이죠. 등록 신청 전 언제까지? 1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폐업 신고하고 1년 내 재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받을 필요 없어요. 실무교육 내용 자체가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또는 직업윤리를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봐주는 거죠. 그럼 소공사로서 근무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1년 내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재등록을 등록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1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시간 기억해둬야 되죠. 28, 32,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다. 그래서 7시간씩 지금 현재 며칠 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4일 교육 받는다.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라고 했죠.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고 하루는 3일은 이제 집합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는 13만 원이다. 협회에서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그럼 조금 요즘은 뜸해졌겠네? 우리 수도권 지역은요 2월 달까지 완전 마감이었어요. 협회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완전 마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3월 달 됐으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 여기까지.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부동산이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가격이 난리를 치고 있을 겁니다.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근 10년 동안 이렇게 바빠본 적이 없었어요. 송도도. 그러니까 가격 막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살려는 사람은 계속 사는 거고 팔려는 사람은 물건 회수하고 난리였죠. 아주 난리였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가서 많이 받았죠. 많이 받습니다. 개업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업 인원수가.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거죠. 근데 위탁교육을 누가 한다고요? 협회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내 공인인구사 협회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X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식의 질문까지는 안 내는데 잘. 전에는 이거 잘 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래요. 중개사무소는요. 잠깐 31쪽 들렀다 들어가죠. 31쪽. 다음 주에 중개사무소 공부하는데 여기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맨 밑에 있죠. 31쪽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해 놓는데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을 여기서 다 따지고 갑니다. 이제. 그럼 현재 우리 중개사무소에 대해서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를 하든 사용대차로 하든 전대차로 하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 딱 이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할 것,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할 것. 그다음에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니까 불법 건축물은 안 되겠네요. 무허 건축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 무허 건축물 다 불가합니다. 근데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에요.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거죠. 여기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아주 예전에 설치했거나 그 컨테이너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이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 적정 면적이면 된다. 근데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 대충 몇 평 정도는 돼야지 품위가 유지된다고요? 6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품위가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지금부터 참고예요. 참고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제 친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된 건물이에요. 제가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내가 사용권이 있으면 증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타인 명의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이른바 가락계약서 하나 더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에 다시 써갖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에 체결된 건물로도 가능하다. 이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이미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가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다른 개공이 사용 중인 건물. 여기는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증액에 사무소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A가 개설 등록을 하여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내가 여기다 대고 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서류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승낙서. A의 승낙서에 건물주의 승낙서예요. A의 승낙서예요. 다른 경우에 승낙서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A가 여기다는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 안 됩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게 그 다음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중개사무소요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제1종,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그리고 해석상 업무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사무소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설치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서.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 이의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을 양성화시켜 준 거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101동, 102동 준공 떨어졌습니다. 상가동도 준공 떨어졌어요. 근데요,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토지 준공이.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 안 돼 있는 겁니다.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근데 건물 준공이 떨어져 갖고 입주를 이제 시작했어요. 입주를. 그럼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죠. 팔 사람 팔고 새 놓을 사람 새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요 규정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상가동에다가 사무소로 갖고 중개하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바람에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설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몰래 임차했고 간판도 하는 걸로 막 중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임차를 못하신 분은 여기다 파라솔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이거 아시죠? 중개사무소 외의 장소에다가 파라솔 놓고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시 중개점을 설치해요.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들을 자행하니까 양성화시켜진 거예요. 해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이의제로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이때는요,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이 지연되는 사유서를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더 들어오란 얘기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뭘 써야 될지 당초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서류 내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사무 설치 기준 다 따져봤죠? 이제 따져봤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 21쪽. 그럼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요. 자, 그럼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은 어떤 기준을 확보해야지 등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법인은 순수 중개법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법인은 먼저 개인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어요.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 14조에서 정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걸 법정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은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이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그리고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리고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개인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법인의 업무인데, 법인의 업무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리 한번 또 짚고 가죠.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우리 법 제14조. 자, 교재 잠깐 뒤로 갔다 옵니다. 왔다 갔다 해도 되죠? 예. 그럼 이제 법인의 업무라는 게 교재 36쪽인가? 아니네. 37쪽이네.
중개법인 그래가지고 거기 37쪽에 표로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법 14조에서 법인은 요거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니까 나열 한번 해보면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토탈 7가지예요. 토탈 7가지인데 이 중에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요것만 허용하면 이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죠.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인의 겸업이다. 그럼 법인은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게요? 안 해야 되게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 사업이에요. 그럼 이 6가지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나열을 하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주택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서 대신 임대차 관리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거 할 수 있고. 자,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랜차이즈. 이걸 프랜차이즈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어요.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양 대행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계약선, 입찰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경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관련 용역이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암기 그래가지고 관상차분 경위로 돼 있죠. 이거 나중에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은 아주 출제빈도가 법인의 겸업은 출제빈도가 작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더 보기로 하고. 그러면 법인은 등록 신청 들어오는 법인이 만약에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법정 업무예요. 그러면 만약에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개발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등록 신청했어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이 사업 도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거 이사 관련 용역은 이사업체나 도배업체죠. 이것에 소개까지만 되는 거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정 업무다.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덜렁 중개업만 목적 사업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록 수리해야 안 해요? 하죠. 6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또 중개업 외에 부동산 상담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법정 업무다. 근데 요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등록을 수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무조건. 그럼 다시 돌아가요.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자본금은요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납입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법인 등기부를 때 봤을 때 법인 등기부에 납입 자본금란에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조건 법인으로 이제 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가 뭐가 있느냐? 자, 그 밑에 이제 상법상 회사 나열돼 있죠. 찾았어요?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아니고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의 기준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 형태로 중개법인 설립하는 거요. 주식회사라고 하든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법인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인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에 의한다. OX. X예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면 되지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주의하면 돼요. 일단 그럼 이제 회사 제도에 대해 가볍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죠. 문제 없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그럼 유한책임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투자자.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출자자,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이거. 그러면 유한회사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0억을 빌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못 갚고 망해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나는 투자한 금액 일단 날리는 거죠. 개인 재산 가지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유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유한 책임이라고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예요. 이게. 근데 주식회사 주주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도 유한 책임을 지는 자가 맞죠? 내가 주식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해버렸어요? 개인 재산 갖고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성격이 같은 거죠, 지금. 말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세 회사는요, 물적 회사라고 그래요. 유한 책임을 지는 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물적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법은 이 세 회사에 어떤 차이를 좀 두고 있냐면 당초에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던 거예요. 대형. 근데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었어요. 소형. 근데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이게 이제 도입한 지 한 5년 됐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독일식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한다. 그럼 이걸로 가라 하고 이걸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마음대로 바뀌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팔고 바로 빠질 수 있죠. 근데요, 이걸 출자 지분의 양도라고 그러는데 유한책임회사는요, 가족들끼리 폐쇄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 폐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명회사가 있는데 한명회사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다. 이 회사는 또 거꾸로 무한책임사원 있죠.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사원이란 표현은 투자자라고 그랬죠. 투자자라고 그랬고 무한책임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 갖고도 책임진다는 얘기죠.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한명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설립해놓고 망해버렸는데 개인 재산 갖고 책임진다.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한명회사가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저 농기계회사라든가 수산업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한명회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명회사가 이거고 합자회사는 합작이 된 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적 회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적 책임을 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걸 인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걸 물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인적 회사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세요. 일단 자, 그러면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일단 가면 되다. 상법상 회사로 했을 경우는 다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입니다. 이걸로 중개법인 가도 돼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일단 예고를 했는데 그 협동조합은 밑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지금. 참고하시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재화나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5명으로 설립하고 이건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보죠, 지금. 그 협동조합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그래갖고 저쪽 북유럽 쪽에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인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협동조합 형태를 설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개법인 설립하는 걸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시도의사에게 5명 구성해갖고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 그 밑에 써 있죠. 지금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굳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예를 들면 그걸 예를 들었죠. 지난 순환 때. 사과 주산지예요. 그 사과 주산지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고 공동으로 브랜드를 쓰고 공동으로 판매한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도시지역 쪽에서는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료법인 설립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안 된다는 거 특히 기억을 해두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럼 대표가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빼고 대표자 빼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돼요. 자, 그럼 임원이라는 자 따져봐야 되죠? 임원은 누구냐 하면 여기 상법상 회사 5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회사는 이사라는 분 계세요. 이사는 당연히 임원 맞죠? 맞고 감사라는 분 계세요. 임원 맞습니다. 감사도 임원이에요. 감사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냐면 업무집행자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을 이사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이다. 말이 좀 품위가 떨어지죠?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임원이 누구냐면 협동조합은 이사감사예요. 임원이. 그럼 우리 법에도 지금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죠? 그럼 이 사원이란 표현은 회사의 직원이다 아니다? 직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 사원은 누구냐면 여기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모두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이사와 동격인자예요. 이사들 등기부에 모두 등기되겠죠. 감사도 등기되겠죠. 여기 무한책임사원이 있죠. 이들도 이사들처럼 전부 다 등기돼요. 법인 등기부에 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임원이라는 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협동조합의 이사감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집행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자나 한명회사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한책임사원. 이들의 3분의 1 이상 공유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해요. 그럼 대표자 빼고 이사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 했다는 얘기죠.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했어요. 대표자 빼고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인증서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로 갔어요. 그럼 대표자 빼고요.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임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당연히 사원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니까 또 연습하고 가야 되죠. 대표자 빼고 법인에 임원이 3명이 있어요. 이 중에 최소한 공인사 몇 명이 돼요? 1명은 있어야 되죠. 나머지 2명은 투자자를 받아들여 좋다 이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6명이 있다면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고 7명이라면 3명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점 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묻는 것은 기출지문들이에요. 맞죠? 참 오후에 기출특강 하든가
오늘은 30문제 나갑니다. 지난주에 안 했잖아요, 지금. 지난주 문제까지 해서. 지난주 문제 20문제 하려다가 그냥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문제, 11문제를 줄였습니다. 지난주 거는. 그래갖고 30문제 가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오늘 쫑을 빼는, 그냥 쫑을 보는 거죠. 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출특강을 지금 다른 학원들도 다 진행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학원은요, 오전에 수업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OX 다시 하고 다시 또 그걸 갖다 기출하고 다시 또 저녁에 또 아주 뽕을 빼버려요. 그날 한 내용 그냥 완전히 암기하고 가는 거야, 다. 이게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겠죠. 그러더니 나중에 내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일단 뭐라고 치고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우리도 그래서 오후에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기본 요건 다 봤어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개인과. 그럼 법인도 누군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법인은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돼요? 임원사원 전체. 그래서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된다. 이때 자격증이 없는 임원 있잖아요. 이분도 가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임원, 부동산 투자했고 돈 좀 땄어요. 자격증 딸 자신은 없고 중개법인 설립해갖고 투자하고 임원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며칠 받아야 된다? 4일. 이거 4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교육받으면 이건 고문이라고 그랬죠? 이런 고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된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는 거예요. 합자회사로. 그러면 사원이란 분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유한, 무한 다 받아야 된다. 무한만 받으면 된다. 무한만 받으면 된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만 교육받고 오는 겁니다. 이들의 3분의 1 이상 공인서야 되죠. 맞아요? 자, 그 점 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를 해놓을 것.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데 개인과 똑같아요. 그럼 법인 자체도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고요. 임원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해야 하네요. 안 한다.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기준 작년에 안 냈다고 그랬죠. 올해 출제하면 법인을 내겠어요? 개인을 내겠어요? 당연히 법인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가볍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번 연습하고 갈까? 다음은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2번 보증을 2억 이상 설정해야 한다. 3번 가설건축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도 상관없다. 4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5번 상법상 회사의 형태의 경우 유한 책임 회사이어야 한다. 정답 4번. 전부 다 4번 맞아요? 뭐 쉽게 풀어내시네. 쉽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해야 된다. 맞죠? 자,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거? 조심하세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함정은 2번이었어요. 보증 2억 이상 설정해야 한다. 법인은 우리 일순하신 분 아시잖아요. 보증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법인 보증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예? 2억. 개인은 얼마? 1억.
맞죠? 자, 근데 지금 이거 틀렸다는 거 다 알아봤어요. 두 개가 헷갈렸죠? 2번도 정답 같은데 그러면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푸는 요령. 확실히 둘 다 맞았다면 설문을 다시 본다. 뭘 물어봤어요? 등록 기준.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오후에 할 연습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내용을 몰라서보다도 스킬이 좌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풀이 할 때. 그러니까 이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야 됩니다. 스킬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각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츰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론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개사법은 이론적인 내용은 80점 득점하시는 분과 60점 득점하시는 분은 거의 실력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각도에 따라서 20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이게 많이 작용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제 등록 기준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죠. 이제 등록의 절차로 가는데 22페이지에 이제 신청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기준을 갖췄으므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양괄호 1번 신청인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였냐면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제외한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제외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국어 연습 한번 하고 가야 되지. 또 중개사법은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구조 2항 조문인데 공인중개사 소공사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공을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난 거예요. 지금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문대로 내면 일단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낸 겁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X. 예? 왜 X라고 하셨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낼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 맞았어요.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중개업법 시절에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공사법은 공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부정문을 바꿔놨어요. 왜 그랬느냐?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중소속이 전면 허용됐거든요. 근데 현재는 전면 금지했어요. 그래서 부정문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공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괄호 속에 소공사 제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이 뜻이에요. 소공사 제외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소공사는 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 태클을 걸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조문 아니면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외국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자격증 따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제 관할로 내려갑니다. 그럼 관할은 어디다 등록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자를 우리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가 아니죠. 주소지가 아니고 그럼 우리 과목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란 말이 떴거든요. 이 지문 한 번이라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신청인의 주소지는 무조건 틀렸어요. 사무소 소재지다. 자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 뒀어요. 등록관청 어디예요? 서구청장 이렇게 되고요.
경기도 김포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등록관청 어디예요? 김포시장. 자,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이제는 등록관청 문제가 됐죠. 고양시장이다, 일산 동구청장이다. 예? 고양시장이라고요? 동구청장이죠. 동구청장이다. 우리는 등록관청이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처럼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지역들이 있죠. 뭐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구를 둘 수 있다고요? 공법 시간에 안 들어보셨나?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들었죠. 대도시로 드는데 50만 이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은 구를 둘 수 있어요. 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에요. 이른바 이제 대도시야. 그래갖고 구를 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6개 시가 있죠. 고양시 구 있고, 성남시에도 구 있죠. 수원시도 있고, 안양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고, 또 안산시, 그렇게 있습니다. 부천시는 구를 폐지했어요. 구를 폐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역으로 내려가면 충청도 쪽에는 2개 시, 청주시와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고, 경상도 쪽에는 유일하게 아니죠. 창원시가 구가 있죠. 그 다음에 포항시가 구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포항시장, 전주시장, 천안시장, 청주시장, 성남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수원시장, 이런 분들 모두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소시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네요. 그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안산시장도 안 되는 거죠. 고양시장도 안 되는 거죠. 거기 있는 구청장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때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서구청장하고 맞먹자가면 뭐 맞는다고요? 예, 싸대기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자와 동격인 자가 누구? 고양시장이에요. 고양시장 투표로 뽑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투표로 뽑죠.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뭐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뭐라 부른다고요? 자치구. 이거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 이제 말이 어려워졌죠? 제가 공법 약간 곁들인 거예요, 지금.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자치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가 비자치구. 그럼 지방자치단체인 구는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들만 지방자치단체예요. 다시,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들만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 서구청장 투표로 뽑죠. 중구청장도 부평구청장도 다 투표로 뽑죠. 그 다음에 서울은 25개의 구가 있던가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기 용인시 수지구예요. 수지구. 수지구는 지방자치단체 구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수료 쪽에서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수수료 쪽에서.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등록신청 관청 여기를 따져봤고요. 서류를 봅니다. 그럼 서류는 등록기준 증명서도 그대로 첨부해요.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먼저 자격취득하라고 했죠. 자격취득이에요. 그럼 자격취득 자격증4번 낸다 안 낸다? 이제 서류 본격적으로 하고 합니다. 신청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죠. 그럼 자격증4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이거 안 내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등록관청이 자격발급 시도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밑에 있어요. 주의 부분에 있죠. 저는 없는 내용 절대 강의 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없는 내용은 제가 메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발급한 시도사에게 자격 발급 확인 사실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격증4번 내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된다. 다음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이거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낸다. 단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관으로 조치했다. 그럼 그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럼 원칙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라고 했죠. 세 번째가. 그러면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이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는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준공이나 사용검사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장 기재가 안 됐다는 그 지연되는 사유서, 대장 기재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죠, 지금.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있잖아요. 이건 내국인의 경우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는 직접 가족관계 등록제다 확인해요. 신원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결격이 주로 전과라든가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내지 않아요. 근데 이거 확인이 안 되는 자는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자가 누구?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거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내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했어요. 그럼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냅니다. 그럼 그 나라 정부가 발행했으니까 이거 믿어도 되죠. 그 나라 정부 발행 확인서 이걸 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을 받아요. 근데 이자가 거짓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증받은 진술서를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 있죠. 영사관 가서 확인도장 찍어와야 돼요.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공증받은 진술. 그러면 영사가 확인도장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다 전과사실 조회하겠죠. 이걸 내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있거든요. 이게 국제조약인데 세계 현재 100여 국가 가입돼 있어요.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매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내도 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그럼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수업 때 그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박사학위증을 내가 박사받았다 하고 제시를 해도 이게 안 믿을 수 있죠. 가짜일 수 있으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출국하기 전에 아포스티유 발행기관 갖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오게 되면 국내에서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가요 공문서로서 이렇게 발생이 돼요. 공문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아포스티유 확인서입니다. 이걸 내도 돼요. 이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거 받아올 때 전과사실 조회해 갖고 내주겠죠 이거. 그래서 이걸 내도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외국 법인은요 여기다가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로 더불어 국내 영업소 증명서를 더 내야 돼요. 외국인은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해하죠?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법인의 경우는요 일단은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죠. 그럼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낼까 안 낼까요? 역시 내지 않는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내지 않습니다. 우리 과목에서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모두 전자소속에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서류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럼 등록 기준 서류는 전부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야 돼요. 그게 뭐냐? 반명한 판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을 내셔야 됩니다. 사진은 왜 내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줘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 3.5 곱하기 4.5 사이즈 한 장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죠. 등록 신청 수료 이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를 했죠. 그러면 등록 신청 수료가 있는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있어요. 따져볼까요?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 뒀어요. 그럼 서구 조례 맞아요?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소 뒀어요. 그럼 이때는 김포시 조례에 따른 수료 내는 거 맞죠?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 동구에 뒀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은 일산 동구청장에게 하지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조례? 이때는 고양시 조례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 뒀어요. 등록관청은 분당구청장이죠. 그럼 등록신청수는 성남시조례죠. 지방자치단체가 성남시니까.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4번에 있는데 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록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록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그때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